네, 안녕하세요. 조신입니다. 저는 ESG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투자 수익률을 중시한다. 세 번째로는 ESG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 즉 투자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등 참여자의 인센티브 합치성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투자자가 주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인 수익성을 올리려면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ESG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기업들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했다. 투자자의 변화가 어떤 출발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자산 운용자들, 주로 금융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ESG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한 ESG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제 기업들에게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ESG 경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주주 관여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고 그 성과를 공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투자자의 역할이 없다면 사실은 자산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수익률 내기도, 단기적으로 수익률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사회적 가치까지 챙겨가란 말이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 테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테고, 그럼 기업들 또한 ESG 경영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가 볼링에 있어서 킹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 그럼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싶은데요. 예컨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할까요?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펌이 최근에 보고서를 낸 바에 따르면 2050년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2.5조 달러씩을 매년 더 여기다가 넣어야지만 탄소 중립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돈이 흐르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후금융이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어떤 활동이 기후의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 하는 식의 시그널을 주고, 또 어떤 기업들이 그런 걸 잘한다 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살짝 지금 이제 그래서 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있는 토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배출권 할당하는 업체들 한 1,700여 개 정도는 지금 탄소 배출량 같은 것을 공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의무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건 좀 더 앞당겨지는 쪽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은 ESG 활동이 KPI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평가가 연결되고 그래야 결국 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G는 투자자에서 시작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투자자는 매우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돈 안 떼려고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정부는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계속 ESG 경영을 푸시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그다음에 ESG 투자가 그래도 점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다음에 전략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 흔히 영어로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그런 ESG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고, ESG 활동이 모든 조직의 KPI에 반영이 되고 평가 및 보상과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홍보성 활동은 좀 줄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 및 어떤 ESG 평가기관과 좀 더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초기에는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 관점에서 본다면 CEO의 어떤 커미트먼트와 기업 문화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초기에는 분명 ESG 전담 조직이 CEO 직속으로 있을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조직이 ESG 경영 조직화 되어 버린다면 굳이 ESG 전담 조직이 필요 없어질 터인데, 글쎄요, 그거를 뭐 언제라고 딱 시점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ESG 경영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한 3년 내지 5년쯤 지난 다음에요,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ESG를 잘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한꺼번에 모든 어젠다들을 다 꺼내놓고 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퀵 윈, 한 두세 개 정도를 초기에 CEO가 전담 조직하고 붙잡고 전사적으로 한 1년 정도 바짝 해서 성과를 내므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ESG 경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ESG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의 이런 메시지도 전달되는 식으로 해서 어떤 퀵윈 과제를 두세 개, 몇 개 선정해서 거기서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ESG는 어쨌거나 장기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환경 투자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무 성과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 실적과 ESG 간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옇게 우리는 이윤과 ESG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ESG 경영을 하는 척만 하겠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 ESG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 핵심인데요. X축은 이해관계자 가치고 Y축은 이윤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선택하면 이윤은 좋은 편이지만 이해관계자 가치는 잘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는 건 현재 기업의 선택이에요. 근데 B를 선택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D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D라는 점에 도달한다면 결국은 A보다 더 높은 이윤, B보다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